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 말은 상견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차를 마시던 중이었고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고 그 말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기보다 이 말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제 인생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대단한 선택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재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인생을 살겠다는 결심을 한 것도 아니었고 행복을 다시 찾겠다는 각오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이미 한 번의 삶에 지쳐 있었고 사람 사이의 기대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전처가 남기고 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10살이 채 안 된 아이였고 처음 만났을 때 아이는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마주칠 듯하면 고개를 숙였고 어른들 사이에서는 늘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이미 많은 것을 겪었다는 건 한눈에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를 제 앞으로 데려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분이 내 엄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손끝이 아주 잠깐 떨리는 게 느껴졌고 그 떨림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먼저 잡아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라는 말은 제가 먼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행복했다기보다는 모두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웃음을 조금 더 얹었고 남편과는 아이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괜히 다정한 척이 부담이 될까봐. 우리는 늘 한 발씩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고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말이 없었고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울음이 나오기보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까지 아이는 제 옷자락을 꼭 잡고만 있었습니다. 손을 놓으면 어딘가로 사라질 것처럼 그 아이는 제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남아 저는 자꾸 아이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줌마 저 이제 어디 가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인생에서 다음 장을 제가 결정해도 되는지, 그 책임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도 안 가.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그 말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제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모라는 말이 따라붙는 삶, 설명해야 하는 관계, 선택의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언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제 존엄을 시험하게 될 줄은요. 남편이 떠난 뒤 제 안은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사람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소리가 달라졌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가 부엌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밤에 불을 꺼도 발소리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아이와 저는 그렇게 말이 더 줄어든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 방문은 늘 반쯤 닫혀 있었고 저는 일부러 그 문을 끝까지 열지도 완전히 닫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문 여는 소리가 아이를 놀라게 할까봐, 괜히 문을 닫는 소리가 쫓아내는 것처럼 들릴까봐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이었고 친척이었고 남편 쪽 먼 지인이었습니다. 말은 다 달랐지만 뜻은 비슷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생각해야지. 아이한테도 친가가 있는 거잖아. 너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아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숙제를 하고 있거나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저는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으로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은 아이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은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정이라는 말이 이 아이에게서 또 다른 사람을 떼어내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지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가 내려놓고 괜히 국을 저었다가 밥 공기를 밀어두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거지를 하면서 일부러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에게 이 집이 아직 살아있고 사람이 있고 일상이 계속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아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인지 잠꼬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 방 문 앞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로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와 놓아줘야 하는 이유가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었을 때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생각은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이의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고 어제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 저는 제 인생을 먼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라는 말을 듣지 못해도 괜찮다고, 세상이 저를 계모라고 불러도 괜찮다고,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다고요. 다만 이 아이가 또 한 번 어른의 선택 때문에 흔들리게 하지는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긴 시간을 요구하게 될지,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게 될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버텨야 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아침 이후로 저는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기로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아이의 사춘기라는 또 다른 시험을 곧바로 데려올 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기로 마음먹은 뒤 저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먼저 요구하지 않기, 사랑한다는 말로 아이를 묶어두지 않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 앞에서 절대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기였습니다. 아침은 늘 조용했습니다. 아이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하고 식탁에 반찬을 올려두고 아이 방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에게 이 집이 감시받는 공간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느끼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는 길도 늘 같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저는 잘 다녀와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 불을 켜두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뒤돌아볼까봐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처음으로 병원에 함께 갔던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감기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접수창고에 섰을 때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님이세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기까지 이상하게 목이 말랐습니다. 아이를 힐끗 보니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인 채 제 옆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원 기록에는 제가 보호자로 남았습니다. 돈 이야기는 늘 혼자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이달은 어떻게 버틸지 계산했고 부족한 달에는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아이에게는 괜찮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괜히 아이가 자기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방은
제가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청소도 정리도 아이 없는 시간에만 했습니다. 책상에 어질러져 있어도 잔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 책상 위에 항상 물 한 컵은 올려두었습니다. 그 물이 그날은 그대로였는지 조금 줄어들었는지를 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확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질문을 해도 그냥요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식탁에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말을 더 아꼈습니다. 괜히 묻는 말이 아이에게는 압박이 될까 봐요.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어디 가자고도 하지 않았고 함께 무엇을 하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이 집에 사람이 둘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껴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이의 키는 언제부턴가 제 어깨를 넘어섰습니다. 발소리도 달라졌고 문을 여는 힘도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시간이 조용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저 없이도 설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사춘기가 예고 없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문이 세게 닫히기 시작했고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숟가락이 멈추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아이의 시선은 바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물러나야 하는 걸까? 아니면 더 조용히 버텨야 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아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머지않아 저와 아이 사이에 처음으로 큰 말을 남기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사춘기는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점점 집안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말 자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있으면 아이 방문은 더 빨리 닫혔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괜히 냉장고를 열었다 닫는 소리만 났습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숨소리를 피해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는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신발끈을 묶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고 현관문은 예전보다 세게 닫혔습니다. 문이 닫힐 때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었지만 수업 태도가 달라졌다는 말,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말, 괜히 친구들과 부딪힌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묻는 말 하나가 아이를 더 밀어낼까 봐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끓여놓은 국이 식탁에 그대로 남아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숟가락도 들지 않은 채로요. 아이 방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을 다시 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치웠습니다. 그날따라 국 냄새가 유난히 오래 집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왔고 보호자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가 제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아줌마 이름 말고 아빠 이름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펜을 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빠 이름을 쓸 수 없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괜찮아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 방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의자가 밀리는 소리였고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문 안쪽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문 앞에 물 한 컵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그 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와 처음으로 크게 마주한 날이 왔습니다. 성적표 문제였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성적이었고, 담임 선생님은 가정의 변화가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 그 말이 아이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간섭처럼 들렸던 모양입니다. 아이는 고개를 돌린 채 짧게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뭘 알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수록 거리가 더 멀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이 입에서 결국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줌마는 진짜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그 말은 소리를 지르듯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고, 그래서 더 깊게 박혔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온 말을 이제야 꺼낸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 방 문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불도 꺼진 채로요.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텔레비전도 켜지 못한 채 그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정말 여기인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였던 걸까? 이제는 떠나는 게 맞는 걸까? 그 질문은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저는 일부러 그 문 앞을 지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히 발소리 하나가 아이에게는 감시처럼 느껴질까 봐서였죠. 아침밥을 차려도 부르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도 먹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이 학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는데 아이를 붙잡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물러나야 하는 건지 다시 헷갈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상담 날 학교 상담실에 들어갔을 때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아이는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이의 옆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적 장례식장에서 제 옷자락을 붙잡고 있던 아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학교를 나서는 길, 아이와 저는 나란히 걷고 있었지만 말은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제 쪽을 보지 않은 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왜 안 가요? 그 말은 따지는 말도 아니었고 화를 내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인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이를 바라보지 않고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가 제 자리라고 생각해서 남아있는 거라고,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서라고요. 아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신발 끝으로 바닥을 살짝 긁기만 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 방문은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활짝 열린 것도 아니었고 손 하나 들어갈 만큼만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도시락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컵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컵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혼자 부엌에 서서 한참을 그 빈 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현관을 나서기 전 한 번쯤 제 쪽을 바라보는 일이 생겼고 저녁밥도 전부는 아니어도 몇 숟갈은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작은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 방불이 꺼지지 않는 게 보였습니다.
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고 저는 문을 열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불을 켜두고 텔레비전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아이가 물을 마시러 나온 것처럼 냉장고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의사 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진로를 묻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 안에 다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쪽을 보지 않은 채로 지금처럼만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괜히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남들 앞에서 저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잠시 멈췄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릇을 물에 담근 채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마음속에 쌓여 있었는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 방불은 늘 늦게까지 켜졌습니다. 책이 쌓였고 메모지가 늘었고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발소리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아이 책상 위에 과일을 하나씩 올려두었고 밤에는 거실 불을 완전히 끄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가 저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젠가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말로 드러나게 될 줄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소리를 내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 기쁨조차 아이에게는 부담이 될까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고생했어라고만 말했습니다. 아이도 웃지 않았고 대신 제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가 저에게는 축하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까지 스스로를 다잡으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 한 동작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아이는 어느새 의사가 되었으며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집안인지 그저 아이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저를 소개할 때도 어머니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 걸 보고 저는 괜히 고개를 숙이며 차를 더 따랐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저는 평소보다 옷장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튀지 않으면서도 초라해 보이지 않는 옷, 너무 단정해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옷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다 말고 괜히 제 손등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를 키웠다는 사실이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자랑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처음엔 무난했습니다. 인사도 오갔고 날씨 이야기, 병원 이야기, 아이의 근무 이야기 같은 평범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말이 필요할 때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가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아이가 불편해하지 않기를, 괜히 제 존재가 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말이 나왔다는 걸 저는 방에 다시 들어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굳어 있었고 아이의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준비라도 한 것처럼 차분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 말은 큰 소리도 아니었고 웃음 섞인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향한 것인지 순간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고 웃으며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그 상처가 저 때문에 생겼다고 느낄까봐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몫에 수모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지만 아이 앞에서 아이의 선택이 흠이 되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리가 어디인지 또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아이가 저를 어머니라 불러도 세상은 여전히 저를 설명이 필요한 사람으로 본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온 걸 후회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이 옆에 서 있는 제 자신이 괜히 짐이 된 것 같아 숨고 싶었습니다. 아이 쪽을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시야 한쪽으로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의자가 천천히 밀리는 소리, 그리고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저를 보며 참는 표정을 짓고 있을까봐 그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이 고개 숙임이, 이 아무 말하지 않음이 곧 끝이 아니라는 거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이 모든 절망을 뒤집는 말이 나오게 될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도 조심스러웠고 옷이 스치는 소리조차 조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그 기척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예비 사돈 쪽에서 괜히 물컵을 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웃음으로 넘기길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는 웃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차분하게 숨을 한 번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공격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듯 정확하고 또렷했습니다. 예비 사도는 잠시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요즘 세상에 그런 관계가 흔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이 대화 속에서 상처를 받을까봐. 혹시라도 이 자리가 아이에게 후회로 남을까봐. 그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한 박자 늦게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분은 어머니입니다. 그 한 문장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아이 얼굴을 바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키운 사람이 누구인지, 저를 여기까지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아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고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나열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은 제가 평생 말로 하지 않고 살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예비 사돈 쪽에서 누군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이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의 시선이 처음으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비아냥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로 부모를 정하는 거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었을 겁니다. 그 말에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사람도, 밤새 제 방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실 불을 켜둔 사람도, 제 인생에서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말해준 사람도 모두 이분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이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지 않고 모두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한 수술 설명을 하듯 흔들림 없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무시하는 자리에서 웃으며 결혼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아이의 약혼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끝내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등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감당하기 벅찼기 때문입니다. 상견례는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누가 정리하자고 말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말없이 일어났고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모든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도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멈췄을 때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지킬 차례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창밖만 바라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을 하면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지켜온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어른으로 키워주고 있었다는 거려. 그날 이후로 제 안은 이전과 다르게 조용해졌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비 사돈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말투였고 통화 내내 단어를 고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과라는 말을 직접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아이에게 넘겼습니다. 아이와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통화를 마친 아이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굳이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분들이 아니라 제가요. 어머니한테 먼저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날 밤 아이는 제 앞에 앉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의사 가온도 단정한 말투도 아닌 어릴 적 그대로의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엔 많이 밀어냈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말을 끊지 않았고 아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요란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말도 없었습니다. 상견례는 한 번 더 있었지만 그날은 누가 먼저 고개를 숙였는지가 분명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 곁에 앉아 있었고 아이는 저를 소개할 때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십니다. 그 말에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이의 병원 근처에서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가 퇴근 후 들러 같이 밥을 먹고 갑니다. 피곤한 얼굴로 국을 먹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때면 그게 어떤 인사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묻습니다. 어떻게 남의 아이를 그렇게 키웠느냐고, 후회는 없느냐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굳이 길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아이였던 적은 없어요. 계모라는 말은 여전히 제 이름 앞에 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의 가치는 누가 낳았느냐로 정해지지 않고 누가 끝까지 남았느냐로 남는다는 거려. 눈물로 키운 아이는 결국 저를 울리지 않는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 덕분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리 없이 견뎌온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도 저와 같은 사연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나눠주세요.